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칸네영화제에서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큰 선물을 이 한국영화계에 준 것이 아닌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일성. 정치권도 축하. 먼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요. 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봉준호 감독은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문화예술인의 이름이 거론된 건데요. 이들의 공연이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AFP의 보도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였던 봉준호 감독이 하지만 작성 지시자로 알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혹시 작성 지시하시거나 전혀 절대 없어요.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봉준호 감독, MB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자, 그런데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을 추켜 세우는데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개봉을 했고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칸 영화제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랭 드롱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 드롱이 맡은 역할이 톰 리플리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잔뜩 추켜 세운 봉준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다니, 이거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블랙리스트 파문과 연관지어서
생각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자,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늘 1년 됐는데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시작과 함께한 코너는 오디오 파노라마였습니다. 자,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들을 텐데 오늘 담당이 조진주 씨입니다. 조진주 씨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네. 해서 크로스 토크를 처음 해보는군요. 네. 네. 아이고, 평소 좋은 뉴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방송 1년인데 조진주 씨 축하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 네. 모니터 했는데 네, 예. 1주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고 대권 출마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예. 그 대권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 제한도 있고. 그래요? 예, 나이 제한도 있고. 예. 또 그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보 등록을 하려면 네, 저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네요. 그래도 고민은 해보셨네. 고민은 해보셨어. 알겠습니다. 자, 조진주 씨 이렇게 축하 메시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주시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외교 기밀이 2건 더 있는 것으로 외교부가 파악했습니다. 외교부는 모두 3건의 기밀 유출 의혹을 강효상 의원에 대한 고발장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자신의 후임 인사수석으로 김혜숙 법제처장이 임명됐다고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과 관련해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로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이 거래 정지됐습니다. 앞으로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환자 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때는 2019년 대한민국.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다. 대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갈 곳을 잃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그가 나타나 외쳤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의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1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담 왕창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유재일은 이렇게 말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인사 길게 해봐야 네. 시간 잡아먹는 거니까. 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3요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게임할 때 능력치 할 때 뭐 육각형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그 능력치를 세분화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정치인의 능력을 선전 능력, 홍보 능력, 그리고 조직 능력, 정책 능력, 정책 능력 이 3가지가 핵심이다. 선전, 조직, 정책. 예. 3요소. 예, 그래요. 확 뭐 와닿진 않는데 하여간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 필요한 3요소 정치, 조직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먼저 선전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선전부터? 왜 선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땐 선전해야 되거든요. 예. 대자보를 붙이던
홍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전은 약간 좀 너무 80년대 운동권 느낌이고 요새는 홍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선전이라고 하면 왠지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아서 좀 느낌이 이거 써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선전국이라고 했다가 요새는 홍보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조직들에서도. 예. 네. 또 선전하면 곧바로 선동이 따라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여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홍보, 선전 그렇죠.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 아무것도 없을 땐 맨 네. 처음에는 대자보부터 붙이건 유인물을 돌리건 요즘은 카톡을 돌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대중매체에 나와서 연설을 하건 토론을 하건 이것도 전부 다 선전전의 일환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선전전 그 선전국장 예전에 그렇죠. 총학생회 이런 그렇죠. 선전국장이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홍보국장. 근데 예전에 정당도 선전국장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홍보국장, 홍보본부장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전전. 어떤 양태가 있을까요? 정치에서.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선전전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80년대 같은 경우에 옥상에서 뭐 밧줄 매달고 중앙도서관 이런 데서 유인물 500장 들고 공중에서 뿌리고 잡혀가고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밧줄을 달고 어떻게 뿌립니까? 그러니까는 이 그 옥상에 밧줄을 걸고 이렇게 유리창 청소하듯이 이렇게 밧줄을 달고 내려와서 한쪽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확 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럼 멀리 날아가나 보죠? 뭐 그냥 효과 비주얼은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나 잡혀간다.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은 학생들의 또 존경과 그렇죠.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도 명망을 또 쌓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뭐 윤석열 뭐 지검장 가가지고 앞에서 나 저 사람 테러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객기 부리고 용기 부려서 관심을 더 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비판도 엄청나게 받지만은 또 그 사람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또 박수 받고 또 돈도 받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생겨나는 건데 선전을 통해서 우호 대중을 모으는 거예요. 우호 대중을 모은다. 우호 대중을 모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호 대중을 모으면 조직의 기반이 생겨요. 돈. 그러니까 조직이 생기려면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생기려면 우호 대중이 없이는 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위대를 만든다고 하면 시위대를 만들어낼 그러니까 돈과 몸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선전전을 통해서 우호 대중을 모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시위대를 구성하고 정치 조직의 탄생입니다. 이게 옛날에 좌파 얘기 같은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우파 얘기죠. 그렇죠. 요즘에 그 보수 세력들 그런 식으로 이제 세를 불려가는 과정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선전 얘기하고 이러니까 운동권 냄새 나고 뭐 좌파 넘어갔고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 행태를 이렇게 보고 선전하고 자극적으로 가고 우호 대중 모으고 돈 모으고 시위대 만들고 이게 지금 좌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좌파의 옛날 모습이자 우파의 현재 모습이 된 거죠. 또 예전에 그 운동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정당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에서 허연준 박근혜 정부의 행정관 같은 경우 그분 전북 청년 한 청년 내에 전북 청년 거기 의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성 좌파였던 분이 박근혜 정부의 행정관 그리고 조직을 하는 행태를 보니까 80년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80년대 좌파 행태가 2000년대에 우파한테 보여주는 현상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전전을 통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조직도 그런 그 선전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그렇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정치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엔 혁명하자고 그랬죠. 좌파에서는 80년대엔. 근데 지금 우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자. 뭐 그리고 뭐 문재인을 타도하자. 그러니까는 결국은 또 메시지도 혁명의 메시지. 상대를 적대시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정치에서 얘기할 때 이런 혁명적 상황이나 극한 갈등 상황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일상적인 정치에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정책이거든요. 정책인데 이 정책의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것하고 상대는 악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정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전전과 조직 이것만 가는 거, 이거로 흐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홍보에 있어서 달인인 그 지금 현역 정치인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면은 2016년하고 2017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발군이었죠. 홍보위원장이었어요. 홍보위원장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홍보위원장 광고 쪽에서 오셨죠. 네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이 정치권에서 있었던 분이 선전을 담당하셨는데 그 정치권에서 했었던 분보다 광고를 하셨던 분이 훨씬 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죠.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미디어를 타는 거에서는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도 그리고 요새 나경원 의원도 우파에서 발군의 어떤 그 선전 효과 네. 이런 걸 보여주시죠. 이슈 주도권이 있어요. 예, 이슈를 그러니까. 만들고 언론의 조회수를 높이고 네. 그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선전전은 강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호대중을 모은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죠. 네, 그렇다면 정책 능력 있는 정치인 또 누구를 꼽아 정책 능력은 요새는 보이는 건 이제 박용진 의원. 한유총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재정 의원 소방법 딱 생각이 나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청계천 뭐 환승 그거를 기반으로 나중에 또 4대강 사고를 치셨지만 그러니까 딱 하면 정책이 생각나는 그런 정치인들이 몇몇 없지만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정책 능력이 출중한 그런 국회의원이 좀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고 선전 홍보 능력을 뭐 등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선전과 조직인데 문제는 선전은 대중은 인정해요. 선전은.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선전 능력 있는 사람 대단히 별로 취급 안 하죠. 조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말수는 많이 없어도 뒤에서 뭔가 탁탁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사람과 사람을 네트워킹하는 이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조직 능력에서 또 그쪽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거물로 되는 분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 그렇죠. 묵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정치인들 보면은 그 선전 정책보다도 조직 능력 이걸로 큰 정치인이 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보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은 별로 평가하지 않지만 여의도에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분들이 신당 창당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권 주자는 어떻게 선전 조직 정책 이 능력 중에서 어떤 게 두드러져야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는 또 약간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엔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하는 건 결국 행정이거든요. 행정이죠. 그러니까는 대선 주자는 연설 잘해야죠. 선전전 잘해야죠. 자기가 조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책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걸 실행할 행정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의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 능력이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잘 장악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선전, 조직, 정책, 행정 능력. 그렇죠.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져야 사실 큰 꿈을 꿀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각형 정치인 누군지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자, 사각형 정치인 이야기해 주신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석탄 화력발전사들의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사 낯이 익은 이름은 아닌데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뭐 어디 가시는 모양이나 봐요. 예, 지금 기차 안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진상규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간기구입니까? 아니면 공기구입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예,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나 그냥 민간기구는 아니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우 공적 성격이 강한 조사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위원들 중에는 그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공기구네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네. 예.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는 주로 이제 그동안 조사위가 진행했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예.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발전사와 발전소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방해한 그런 의혹들이 발견되었는데 예. 그 방해 의혹들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자, 특조위의 그 제보한 직원들을 발전사 측이 색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뭐 직접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전해 들은 얘기에 따르면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내고 난 이후에 누가 그러한 근거 자료를 제보했는지 찾고 있다. 이런 이제 소리가 건너서 얘기를 전해 듣게 됐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의 의미도 포함해서 일단 그 제보자를 살리려고 하거나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방해한 회사 중에서. 뭐 이제 조사를 방해한 유형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 18,000-9,000부의 설문조사를 이제 시행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의 작업자나 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했던 발전소의 면담 내용들이 면담이 끝난 이후에 모두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었고 보고된 보고서 양식의 내용이 다른 발전소의 현장에서 그 현장 주계시나 사무실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다녔던 발전소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부 발전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로 반성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이랬던 발전사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표변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드러낸 건지. 그 부분은 이제 뭐 방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 자,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법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에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즉 김용균법, 어떻게 뭐 노동자들의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구의역
구역에서 김군이 사망했을 때부터 네네. 우리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산업 현장 그 일터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뭐 산재 사망률이 1위를 계속 유지할 만큼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졌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위험한 이러한 일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이 구역 때부터 이미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네. 또 일하는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예. 그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여론이 생겨에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김영준 사망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절차를 거쳤죠. 그런데 이 입법 과정에서 보호받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축소되었고 또 그 원청이 책임져야 될 이러한 장소도 다시 그 협소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해한 물질, 뭐 화학 물질, 도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거나 이런 이제 외주화 금지가 들어왔는데 정작 그 사고가 났던 구의역 그 지하철이라든가 또 이 발전소의 석탄 운반 설비 이런 것들이 위험한 그 기계 설비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급 금지, 외주화 금지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한계가 많네요. 한계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장소조차도 지금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보다 더 좁혀서 지금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면 산안법 개정의 취지에 맞느냐? 여전히 우리 일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금 법 제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민사회나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인데요. 2달 정도 남았는데 발전사들의 방해가 있다면 방해를 뚫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가리고 또 앞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여러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권영국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의 3주기였네요.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박경은 씨. 네, 퇴근길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으로 송파에서 서안암 부근, 또 광암터널부터 구리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일산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 부근과 김포에서 송내 사이 밀립니다. 계양 부근에서는 2차로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판교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또 안현부터 송내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송내 부근에서는 5차로 막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일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기흥 사이 작업으로 인해서 오산 부근 4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 기흥에서 수원 부근, 또 신갈 부근,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유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일찍부터 금천까지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수많은 인터넷 기사 속에 묻혀있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속에서 진짜 뉴스를 찾아라.
진품 가품 뉴스를 골라내는 전문 팩트 특공대와 함께하겠습니다.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새 코너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쏙쏙 골라내 주실 두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팩트 특공대 먼저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네. 자,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 감기 걸렸는데 어떡합니까? 자, 전 목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정철훈 기자님은 사실 화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예, 마감 날이라. 예. 지면신문. 예, 마감 날이라서 마치시고 또 바로 또 편집국으로 돌아가셔야 하고요. 예. 그동안 쓰신 책을 보니까 뉴스와 거짓말, 손석희 저널리즘,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것들. 야, 일단 팩트 체크와 연관되어 있는 가짜 뉴스 검증과 연관되어 있는 그걸로 책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고요. 아유, 그래요. 또 미디어 오늘이 또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보를 쫓아다니는 미디어 전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철훈 기자가 그러하시고요.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벌써 직함부터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아, 진실하게 살아야죠. 예. 네. 그 지금 저기 동네에서 가장 거짓말 안 하기로 소문난 분이라고. 예. 앞으로 좋은 뉴스들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면서 의견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고요. 자, 뉴스 진품 가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돌고 있는 가짜 뉴스들의 실태. 권지연 센터장이 이 내용 조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짜 뉴스 카톡방에는 24시간 이제 그런 카톡들이 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알람을 계속 켜놓고 계세요? 아, 알람은 드디어 껐습니다. 아, 네, 그런데 뭐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얼마나 한 번씩 글이 올라와요? 거의 뭐 1초에 초 단위로? 네, 초 단위로 올라오는데요. 네, 이분들이 쉬지 않으시죠. 그런데 뭐 대부분이 다 주제는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경제 폭망, 그리고 안보 폭망, 사회 폭망,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위기로 가고 있는 원인은 좌파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귀결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어요. 네. 이런 표현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 문제가 이 과연 진실한 그런 주장이냐 또 그런 사실이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황당한 가짜 뉴스들 몇 개를 좀 추려보면 요즘에 굉장히 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카톡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서명이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도 자다가 받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국민들이요. 이를 막으려면 문재인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게 그 이제 탄핵 서명이 5월 30일까지인가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 동참해라. 결국은 이런 내용이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뭐 몇 명을 채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공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중국으로 우리가 부른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넘은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청원을 안 하면 모두 망하고 결국은 중공이 차지해서 우리들은 보트피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주위에 계속 퍼뜨리고 또한 탄핵에 나선 사람들 숫자를 계속 확인해서 올려주세요. 이 길이 여러분도 나라도 살 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철훈 기자님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처음 봤는데요. 뭐 전형적인 선동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중을 자극해서 특정 행위에 나서도록 고무하는 행위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거의 뭐 검증 없이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염려도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뉴스 검증이 또 절실해 보인다.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또 따져 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 가장 황당한 가짜 뉴스인데요. 노무현의 사망에는 일루미나티의 개입이 있었다.
라는 가짜 뉴스입니다. 일루미나티가 뭐예요? 네, 일루미나티가 이제 계몽하다라는 뜻인데 네. 이게 1776년에 이제 설립된 비밀 결사 단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회원이자 잉골슈타트 대학교의 첫 평신도 교회법 교수였던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가 세계를 지배하려 드는 음모 세력이다. 라는 음모론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무슨 프리메이슨 이런 거 그렇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음모론조차도 이것을 증명한 만한 근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노무현의 사망에는 일루미나티 개입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을 추려보면 굉장히 긴데요.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얘기는 또 금시초문인데. 네. 그러니까 그 좌익들이 계속 힘들어지다 보니까 노무현을 일부러 암살해서 이 조직에 와해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뒷배에 문재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또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요. 대통령의 묘자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묘자리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이 나오시죠? 네. 아이고 참 창의적이네. 네. 그리고 이들은 일루미나티를 이제 공산주의 좌익이랑 이제 같은 단체로 이제 거의 성립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시 대통령까지도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식에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일루미나티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퇴임 후에 전업 화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는 자신이 재임 기간 중에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속죄성 초상화들이 많았고 일루미나티들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중공의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활약으로 좌파가 침몰 위기가 감지되니까 노무현을 죽이기로 했다. 그래서 부시가 한국 방문한 것은 지난날 자신의 조직이 단행한 노무현 제거에 대한 속죄성 방문이었다. 네. 그래서 이 글의 마무리는요. 멸공 통일 이렇게 맺습니다. 네. 예전에 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뭐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음해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문도 꽤 돌았어요. 그래서 실은 사용당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김재규 부장이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도 돌았는데 참 이 무슨 카톡문학상 이런 거 하나 제작을 하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한 이용자께서 개그 코너가 없을 만하다. 요즘 개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청률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가짜 뉴스의 진원지 추적해 보셨어요? 네, 추적을 해보면 일단은 블로그 형식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유튜브 또는 매체 형식으로 이제 도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신혜한수 신혜식 씨나 진성우 씨의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진성우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요즘엔 펜앤드마이크라는 그 정규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펜앤드마이크인데요. 여기가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리고 언론사 형식의 그 매체도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있어요. 여기 올라오는 기사라든지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또 카톡방에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혜식, 진성우, 정규재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유포한다는 겁니까? 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유포하고 그러면 이것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카톡방에서 마구잡이로 유포가 되고 계속 공유가 되고 있죠. 이 밖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프리덤 뉴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창립한 거죠. 뭐 자유일보, 미디어팬, 애국일보, 뉴스타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매체들이 언론사의 형태로 그렇게 띄면서 유튜브를 그 카톡방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고요. 외신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눈에 띄는 외신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반궁우파 매체 유칸후지의 온라인판으로 알려져 있는 자크자크. 이런 어떤 보도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28일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 2, 3년 안에 붕괴된다. 김정은 쿠데타 위협 이런 내용들의 어떤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지금 정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뭐 풀뿌리 복지로 폭주하는 문 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뭐 이런
이런 어떤 내용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포럼 형식으로도 많이 유포가 되는데요. 네. 뭐 심지어는 요즘은 대학 안에서도 제가 그 포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포럼의 이름으로도 대학 안에서도 네. 열리고 있고 예. 최근에는 또 목사들이 또 주도를 하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현 정권이 빨갱이여서 교회와 국가가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노골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기총이죠. 예. 네, 이곳에서 예. 최근 253개 지역 연합회를 결성했고요.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개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 지역마다 어떤 지도자들을 세워서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 예. 기독자유당을 원내 진입시키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교회를 그 선거운동에 조직으로 그렇습니다.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연합회 대표로는 장경동 목사, 굉장히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입담 좋은 목사로 알려져 있는 장경동 목사를 세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철웅 기자님, 그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팩트 체크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 소상히 취재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쉽게 말하면 이 팩트 체크를 했던 이 진품을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에서 가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깨진 케이스인데요.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이 서울대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상대로 이 손해배상 청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를 합니다. 2017년이었죠. 이 대선 당시 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이 팩트체크 사이트가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의 기사들을 검증 없이 인용을 해서 당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취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건인데요. 예. 그런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최근 이 사이트의 목적, 성격, 운영 방식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피고 즉 서울대 쪽에 삭제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팩트 체크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이 뭐예요? 예, 크게 9개의 기사를 문제로 지목을 했는데요. 일단 이 팩트 체크 사이트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과 언론사가 협업하는 비영리 비정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플랫폼만 제공하고요. 이제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한겨레든 제휴 언론사들이 이 자사가 팩트 체크한 기사를 이제 올리는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이제 왜곡된 팩트 체크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보면 일단 2017년 이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 발언, 이 TV 토론 발언 중에 이 군 동성애가 군기를 약화시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KBS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 군 동성애와 군기강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 아님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가만히 있자. 그 자유한국당이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서 이제 서울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 9건을 검증 없이 인용해서 자유한국당의 명예가 훼손됐다. 그랬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 중에는 KBS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래요. KBS 말고 또 어떤 매체가 있습니까? SBS도 있는데요. 당시 또 홍준표 후보의 그 TV 토론 발언 중에 DJ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70억 달러의 돈을 줬다 이런 발언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물을 빼고 실제 돈은 39억 달러였다. 70억 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전혀 사실 아님 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JTBC의 경우는 홍준표 후보 발언 중에서 이 4대강 관련 이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와 만날 때 생긴다 이 대목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은 녹조와 무관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요인을 분석해서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SBS의 경우 이제 또 SBS인데요. 노무현 정부가 세월호 유병원 빚을 탕감해줬고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후보가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홍준표 후보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1,155억 원의 채권 출자 전환은 정부가 아니라 이 채권단이 합의하고 법원이 인가한 것이었다. 그 정부 때에 이루어진 일을 갖고 그 정부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출자 전환한 2007년 12월 당시 문 후보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러면서 역시
전혀 사실 아님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SBS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총 9건의 팩트 체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왜곡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언론이 그 왜곡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이라고 꼽은 매체가 KBS, JTBC, SBS, YTN. 예. 뉴스원 뭐 이런 매체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좀 명확했는데요. 일단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이 게시물들이 대선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제 검증을 한 거거든요. 이런 공적 인물의 발언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공적 인물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즉 쿼터 저널리즘을 넘어서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팩트체크 검증 결과가 언제나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가 믿을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과라면 쉽사리 명예훼손이라 인정해서 안 된다 이러면서 이 오늘날 팩트체크의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유의미한 판례로 남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무엇보다 여기 언급됐던 이 9건의 팩트체크 합리적 사고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 한국당의 경우 2017년 대선 당시에 워낙 이 가짜 뉴스를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중심으로 유포를 했거든요. 그 대선 후보 토론회 때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계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가짜 뉴스의 숙주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었는데요. 발언할 때마다 이제 오보가 나오기 때문에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팩트 체크 플랫폼을 상대로 이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좀 악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증 보도를 하는 플랫폼까지 편향으로 매도를 해서 위축 효과를 노렸다. 이런 비판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9개 기사들 이 기사들에 있어서 팩트체크가 틀렸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완패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권지현 센터장. 요즘 노조 혐오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굉장히 이제 보수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거나 사설을 살펴보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사례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이달 31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 중간 지주회사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과 신설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인데요. 이것을 이제 노조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에 울산시 동구 전화동에 있는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 그 중공업 본사로도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긴 겁니다. 충돌이 있었군요. 그런데 조선일보의 21자 보도를 보면 이 과정에서 회사 측 경비원 등 7명이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정문에 대형 유리문도 깨졌는데 깨진 유리에 문을 닫힌 경비원 1명은 실명 위험이 있을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28일에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 같은 경우도 사측 직원 1명 실명 위기, 민노총 2차례 시위에 부상자만 43명 이런 제목의 이제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노조 주총장 점거 농성, 사측 경비원 7명 부상, 1명 실명 위기 이런 제목의 이제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실, 사실의 전부입니까? 그런데 사실 다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측 경비원들도 다쳤지만 노조원들도 또 다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통화를 노조원들과도 해봤는데 이 조중동의 기사에는 사측의 입장만 실려 있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쟁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노조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래요. 이날 원래 주주총회장으로 쓰일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기 위해서 이제 본관 앞
진입은 시도한 것처럼 이제 페이크를 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인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진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다친 분들이 생겼고 뭐 누가 먼저 물리력을 동원했냐라고 묻는다면 이 CCTV는 사실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노조는 이제 주주총회 날짜를 잡아놓고 논의하는 것은 법인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일단 연기를 해야 하고 이 법인 분할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자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될 경우에 이제 직원들의 고용이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더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사측에서는 그 대화의 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노조 측의 어떤 내용도 민주노총이라든지 노조의 어떤 행동도 다 옳다고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분명히 뭐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렇지만 이 노조의 어떤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지만 현재 어떤 보수 경제지들이나 보수지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관련 보도들을 대부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정철웅 기자님, 이런 노조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는 보도 많이들 분석해 보셨잖아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전혀 새롭지가 않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선이나 중앙이나 뭐 매일경제나 다 노조가 있거든요. 그 언론사에 이런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작 그 해당 언론사들의 노조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요? 부당한 일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이거 뭐 노조 편향적인 보도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원인과 이 현재 그 경과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좀 균등하고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인권위원회랑 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 준칙을 보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들이 앞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로 향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진품가품 첫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평화나무의 권지현 센터장 그리고 미디어오늘 정철웅 기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진품 명품 마무리하면서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